도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3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본의 침략과 국권 피탈이라는 주제로 러일 전쟁이 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강제로 점령하는 과정, 우리 입장에서는 국권이 피탈되는 과정이겠죠. 국권 피탈 과정을 살펴보고 그 강제성과 불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파천으로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대한제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됐죠. 물론 아간파천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런 와중에 러시아가 압록강 하구의 용안포라고 하는 곳을 강제로 점령하고 이곳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려고 시도를 하죠. 이른바 용안포 사건입니다. 압록강하고 그냥 여기다 용안포라고 쓸게요. 압록강 어딘지 뭐 지도로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되죠? 당시 러시아의 경우에는 요동반도 끝에 리순과 따렌이라고 하는 두 개 항구를 조차지로 확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리순에 해군 기지를 만들어 놓고 강력한 포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압록강 하구의 용안포를 점령하고 압록강의 물줄기를 이용해서 이쪽에 이제 압록강 일대에 그런 나무들도 벌채를 하고 채굴권도 가져가고 이곳에 해군 기지를 만들면 이제 완벽해지는 거죠. 혹시나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를 통해서 만주로 오려고 하더라도 요동반도 끝과 한반도 끝에서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연해주에는 러시아의 해군기지 블라디보스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완벽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긴장하게 되는 것은 러시아와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었던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은 1차 영일 동맹을 맺고 일본을 자신들의 파트너로,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일본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일본은 러시아와의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하죠. 국력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일본의 뒤에서는 이제 영국과 미국이 전쟁 비용을 대주면서 싸워봐 우리가 밀어줄게 라고 하고 있었던 거였고, 일본도 한반도와 만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일본은 인천 앞바다에 있는 러시아 전함을 공격하면서 선전포고 없이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을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이자 대한제국은 즉시 국의 중립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가볍게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한국과 한일 의정서를 맺습니다. 체결합니다. 물론 강제로 체결하는 거죠.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전쟁에 필요한 군사 요충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땅을 자신들의 군대 주둔 및 물품 보급을 위해서 임의로 빼앗아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대놓고 조선이 이제 한국이 이제 일본 편이다라는 걸 전 세계에 선포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중립을 원했으나 전 세계는 아하, 한국은 일본 편이구나라고 느끼게 돼버립니다. 러일 전쟁 과정은 좀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떡하지? 좋습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혹시나 해서 지도를 그려놨는데 써먹어야 되겠네요. 러일 전쟁 과정을 좀 설명드리죠. 인천 앞바다에서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선전포고 없이 이제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한 일본. 당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리순과 따렌에 막강한 해군 기지를 만들고 있었고요.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해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아래쪽에 신의주의 우주 아래쪽 그 압록강 하구에 용안포를 점령하고 여기에 해군 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노력은 좌절됐습니다. 이것만 됐어도 또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은 가장 크게는 걱정되는 게 바로 이 블라디보스토크 요동 끝에 있는 리순반도에 있는 러시아 해군이죠. 그래서 일본의 연합 함대가 이쪽으로 바로 가서 이들을 공격해서 고립시킵니다. 해군력에 비해서는 일본과 러시아를 비교하면 러시아가 우위에 있었죠. 그런데 일본은 여기서 계속해서 공방전을 펼치면서 이들이 나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그 잘 싸우는 배라도 리순 항구 안쪽에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나가려면 일본이 공격하고 나가려면 공격하니까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가 믿고 있었던 것은 리순에 만들어 놓은 요새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러시아 장교 귀족 출신의 러시아 그 지휘관들이 어벙하다고 해야 될까요? 리수만 지키면 된다. 여긴 천의 요새다라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따렌으로 일본이 상륙해 가지고 뒤에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립된 채로 싸우다가 리순 공방전을 펼치다가 일본이 이곳에 이제 204 요새 고지를 점령하고 204 고지를 점령하고 거꾸로 리순 항구를 공격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건 나중에 그 문화 콘텐츠로 역사의 그 방과후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 이 관련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만 빼앗은 게 아니고 이제 일본은 이 요동반도에 와 있는 러시아 군대를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한국군을 끌고 올라가죠. 그래서 한반도를 관통해서 진격에 가고요. 여러 갈래로 이제 요동반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또 재밌는 게 바로 철도죠. 일본에서 대규모의 물자를 싣고 부산에 도착해서 서울을 거쳐 평양을 거쳐 우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철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전쟁 중에 경부선 철도와 경의선 철도를 깔게 되는 겁니다. 경부선 철도는 러일 전쟁 중에 완성이 됐고요. 경의선 철도는 러일 전쟁 중에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철도를 깔면서 그걸로 물자 실어 나르면서 전쟁을 한 거죠. 뭐 러시아도 굳이 따지면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물자를 실어 오고 그리고 이제 하얼빈을 거쳐서 미순까지 철도를 깔고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 국내 상황이 불안한 부분도 있었고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주를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포위되니까 이들은 이제 방어선을 풍텐, 봉천이라고 하는 곳에 방어선을 펼치고 여기에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이 리순 공방전 요동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죽어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여기서 거의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제 러시아가 노리고 있었던 게 하나 더 있었죠. 러시아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반전할 수 있는 기회에 바로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 리순에 있었던 러시아의 극동 함대 원래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부분들을 이제 이쪽으로 옮겨놨지 않겠습니까? 옮겨왔는데 여기는 이제 정비만 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해군이 그래도 내려올 게 걱정이 돼서 울릉도하고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그리고 독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이때 이제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다 무주지다 해서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도 문제의 시작인 거죠. 불법적으로 독도를 자기 땅으로 편입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발틱 함대가 와야 되는데요. 이건 세계 지도를 좀 통해서 살펴볼게요. 여기가 발틱해입니다.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이곳에 위치해 있는 거죠. 이 러시아 발틱 함대가 이제 한반도로 오려면 지구를 반바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동맹 관계죠. 영일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영국이 러시아를 곳곳에서 방해합니다. 자, 발트함대가 출항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들이 가장 빠르게 한반도로 올 수 있는 길은 발트해를 출발해서 북해로 해서 요 사이로 지나가지고 지중해로 들어와서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로 해서 홍해를 지나서 아라비아해로 해서 스리랑카로 해서 말라카협을 거쳐서 필리핀 쪽으로 해서 대만 근처를 지나서 오는 게 가장 빠른 길이죠. 그래서 이들은 도착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정비하고 그리고 일본과 싸우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들의 여정을 한번 볼까요? 이들이 왜 7개월이나 걸쳐서 올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영국의 방해 때문이죠. 영국이 러시아가 쉽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북해를 북쪽으로 크게 돌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지중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영국이 제대로 또 회방을 놓죠. 수에즈 운하의 군함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급선들만 통과를 하게 하죠. 군함은 여기서 다시 백 합니다. 아프리카를 돌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쯤에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 식민지죠. 여기에서 이제 기항을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빙 돌아서 마다가스카르 섬에 도달하죠. 마다가스카르 섬은 영국의 라이벌 프랑스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석탄을 가득 싣고 식량, 물 가득 보충하고 이제 인도양으로 출발. 그런데 어떡합니까? 인도, 스리랑카, 영국 식민지 못 쉬어. 말라카의 통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 식민지 못 쉬어. 프랑스, 베트남 지역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 여기 와서 좀 쉬고 이제 출발. 근데 대만은 일본 식민지네. 대만 해협을 못 가. 바깥쪽으로 패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일본은 러시아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를 자신들의 동맹국 영국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 듣고 있었죠. 정보를 듣고 있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천신만고 끝에 이제 대한해협에 다다른 러시아 함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러시아 함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 해군은 그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정자진, 우리로 따지면 하객진이죠. 정자진을 펼쳐놓고 그들을 바바바방 공격.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러시아 함대는 충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패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하든 가서 고치고 오면 너희들 끝장난다 하고 가고 있는데 러시아의 공격이 일본의 추격을 계속받고 결국 독도 인근에서 항복하면서 러시아 해군이 괴멸되는 것입니다. 육전에서는 이제 풍텐 전투에서 러시아군과 일본군이 치열하게 교전을 하죠. 근데 일본도 이제 더 이상 공격할 힘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국과 미국이 전쟁 비용 부담을 이제 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결국 일본은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강화회담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게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시간이 러일 전쟁 설명하다 보니까 꽤 많이 와버렸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 몰랐는데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이제 대한제국에게 1차 한일 협약을 강요합니다.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임명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문의 의견에 따라서 정책을 시행하는 내정 간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재정 고문으로 온 애가 일본인 메가타, 외교 고문으로 온 사람이 미국인 스티븐슨이죠. 이 스티븐슨은 나중에 을사늑약 맺고 나서
을사늑양은 잘된 일이다 라고 이런 뻘소리를 하고 다니다가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한 전명훈 두 분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죠. 메가타는 나중에 우리나라의 그 화폐 개혁을 단행해서 대한제국의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려 버리고 일본 돈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화폐 개혁을 단행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이제 열강들은 슬슬 인정해 주죠. 뭐 미국과 영국은 어차피 일본을 돕고 있었으니까요. 먼저 우리만 몰랐죠.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몰래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죠.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미국은 필리핀을 서로 상호 인정해주는 식민지로 인정해주는 정책을 펼쳤고요. 영국은 2차 영일 동맹을 다시 강화합니다. 2차 영일 동맹을 맺고 우리는 인도에 대해서 권익을, 너는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 주마. 라고 해서 서로 그렇게 되는 거. 어차피 뭐 필리핀이든 인도든 미국과 영국 식민지인데 결국 그러니까 한국만 일본 네 먹어라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츠머스 강화 포츠머스 조약을 맺고 한국과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에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해 줍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그 만주에 대해서는 남쪽과 북쪽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함께 차지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이야기도 해주면 좋은데 한반도를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원래 북위 39도선에서 좀 세력권을 놓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했었다는 거. 그런 이야기 하다가 결렬이 돼서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 부분도 좀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많지 않네요. 외교권 상실. 일본은 이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열강들이 한국은 네 먹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거칠 게 없죠. 그래서 지운다는 게 궁궐을 군대로 포위해버리고 을사오적을 앞세워서 을사늑약을 강제로 맺게 합니다. 여기서 그 오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시간은 없지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외부 대신 박재순, 그 다음에 내부 대신 이지용, 참나 전주이식 왕족이란 놈이, 군부 대신 이근택,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학부 대신 이완용, 그리고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참정 대신이었던 한규설만 반대를 하다가 이 사람은 이제 끌려 나가고 나머지 대신들이 중심이 돼서 결국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당신은 대한제국은 모든 것을 황제가 권한을 갖고 있죠. 황제가 인정해야만 조약이 발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황제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조약이 아니라 무효. 그래서 우리는 강제로 체결됐다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든 대한제국은 이로써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리고 조선에 와 있었던 주한 외국 대사들, 공사관들이 다 철수하고요. 이제 외교권이 없는 나라니까 와서 할 일이 없죠. 다 철수해버리고 일본이 남산에 통감부를 설치하죠. 그리고 초대 통감에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합니다. 고종은 이게 무효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렇게 해서 3명의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유경공원에 교사로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던 미국인 헐버트, 이 양반을 특사로 이렇게 미국에 보내기도 합니다. 이분은 그래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자기 나라 미국이 일본과 그런 밀약을 맺었다는 걸 모르니까 열심히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국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907년 이제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되죠. 일본은 이제 거칠 것이 없습니다. 뭐 전쟁도 끝났겠다. 이제 한국에게 제2차 한일 협약, 뭐 한일 신협약 또는 뭐 정미 7조약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한일 신협약을 체결합니다. 정민연이어서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 한국인 장관 밑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죠.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의 실권을 다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앞으로 군대를 새롭게 만들고 할 텐데 기존에 있는 군대는 정리하자라고 하면서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 버리죠. 이 와중에서 이제 그 시위대 1년대 1대대장이었던 그 박승환 같은 분은 이제 자결을 하죠. 그리고 지방의 진위대들도 이제 무장 해제를 하는데 이때 이제 원주 진위대의 특무장교였던 민궁호 같은 분은 자신의 휘하에 있던 병사들 250여 명을 데리고 그대로 의병투쟁에 나서죠. 그래서 민궁호 의진이 잘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해산된 군대 출신이고 군인들 출신이고 그리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해산을 거부하던 그 시위대 두 개 대대는 그 남대문에서 치열하게 남대문 전투라 해서 치열하게 일본군과 싸우다가 결국은 총알이 다 돼서 패배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4시간 가까이 싸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한제국군이 그대로 해산되지 않았다는 대한제국군의 진정한 그 의지, 조국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일본은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박탈해버리고 그 송병준이라든가 정말 이거 친일파들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원래는 그 동학의 지도자였으나 이때는 변절한 동학을 이끌고 있었던 이용구 같은 이런 친일파들이 중심되어 만든 일진회 고종 황제 퇴위를 하라고 막 이렇게 시위했던 걔들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얘들이 무슨 시민단체인 것처럼 얘들이 이제 한국을 일본에 병합해달라라고 운동을 펼치죠. 그래서 일본은 한국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통합해 줄게 이렇게 해서 한국을 먹게 되는 거죠. 결국 국권 피탈,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옥새를 끝까지 이렇게 순종과 순종비가 정말 힘이 없지만 순종비가 자신의 치마 속에 옥새를 숙이면서까지 버텨보죠. 그럼 결국 이렇게 대한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